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그저께는 빅테크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괜찮았는데도 뭐 이상한 핑계 대면서 푹 떨어지더니 어제는 또 파월이 나와서 사실 별다른 이야기 안 했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선물을 줬는데요. 어제 파월과 옐런이 또 굉장한 선물을 줬는데 파월 때문에 안 된다 하면서 파월 핑계 대면서 징징대면서 또 한번 푹 떨어졌대요. 예. 오늘 파월 핑계대면서 내렸지만 사실 시장은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한테 얘기 안 하는 이 기관놈들 지들끼리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위험이 하나 있다는 거 중요한 얘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며칠 계속 영상을 만들려니까 솔직히 힘드네요. 별로 뭐 남들처럼 뭐 거창하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노인네가 혼자서 이렇게 따박따박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김치 담그다가 이렇게 하려 보니까 또 뭐 좀 되네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번 주에 이렇게 또 이벤트가 많아서 또 대충 넘어가기도 뭐 하고 좀.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시장의 설레발은 역시 아니었을 뿐이고. 무슨 설레발이죠? 3월 금리 인하 한다고 한 적 없잖아요. 파월 그런 얘기 꺼낸 적 없어요. 상반기에 선제적으로 보험성 할 수도 있다라고 했던 건데 그거를 당장 3월부터다 하고 바람 잡은 놈들은, 그래서 어떻게든 주가 끌어올려보자 하고 바람 늘려고 열심히 선동했던 놈들은 월가 놈들이었고, 가장 선두에 섰던 게 골드만삭스였고요. 3월은 절대 아니라고들 어느 정도 다들 예상하고 있었죠. 근데 하도 선동질 하니까 정말 혹시나 하고 기대를 했던 거죠. 지금 제가 좀 어제 햄버거 먹은 게 조금 몸이 안 좋아서 머리가 어찌나 막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하면서 아침 10시 넘게 일어나서 급하게 기사들 좀 찾아보고 허겁지겁 또 원고 만들고 찍다 보니까 오탈자 오늘 또 굉장히 많을 거고요. 아직도 좀 컨디션이 아직 회복이 안 돼서 좀 혀도 좀 씹히고 할 것 같은데 미리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어제 지금 제가 일어나서 몇 시간 전부터 쭉 이렇게 성명서 보니까요. 사실상 뭐 놀랄 거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무난합니다. 근데 시장이 너무 크게 반응했어요. 마치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AMD 실적에 과민하게 반응했던 것처럼. 성명서에서 다소 매파적인 언사들이 있었다고 뭐 호들갑 떠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것은 단지 3월부터 빠르게 금리 인하하는 건 없다라는 걸 재확인하는 뻔한 내용들이었을 뿐이고요. 그 당연하죠. 왜냐하면 요즘 계속 나왔던 통계 지표들 보세요. 거기에 뭐 3월부터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만큼 뭐 안 좋은 경기 침체 지표가 나온 게 있나요? 오히려 그 반대로 계속 미국 경제 여전히 뜨겁고 최고이고, 바이든 수령님 덕분에 뭐 만세, 뭐 거의 뭐 바이든 수령님과 파월을 칭송하는 용비어천가 수준으로 나왔었잖아요. 통계 지표들. 근데 뭐더러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명분이. 그리고 이미 일주일 전부터 다들 시장에 그렇게들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3월 금리 인하는 힘들겠다. 그 얘기 했잖아요. 뭐 다 예상했던 건데 뭐 새삼 크게 놀란 척이에요. 좀 웃기죠. 그 외에도 보니까 뭐 여전히 원론적인 얘기 나왔고요. 데이터 보면서 계속 진행하겠다. 더 확인하겠다. 그 얘기들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보면 어쨌든 지금 금리는 적당하다. 더 이상 올릴 필요는 없다. 웬만해서는 진짜로 99%더 올릴 일은 없다. 그런 얘기 나왔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2024년 금년에는 금리 인하는 시작될 것이다 라는 말도 있어요. 오히려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명서에서 제가 볼 때 시장이 충격받을 일은 솔직히 하나도 없었다. 기사에서 또 스크랩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읽어보실 분들은, 아직 못 보신 분들만 보시고요. 연준이 쭉 하는 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실제 성명서 이렇게 발표 후에 이제 파월 기자회견 딱 시작되고 나서도요. 그때까지도 시장은 뭐 다 예상했던 내용이 나오고 슬금슬금 상승세였어요.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이 성명서 안에 조금 매파적인 언사가 좀 있긴 했어도 그거야 뭐 요즘 경제지표 워낙 뜨겁게 나오니까 연준은 당연히 데이터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했으니까 3월 금리 인하는 좀 어려운 거고, 그리고 3월 금리 인하 하겠다는 말 자체가 파월이 한 말이 아니고 시장에서 한
한두 달 전부터 엄청나게 설레발치면서 지들이 분위기 몰아왔던 거고, 그리고 이미 한 일주일 전부터, 열흘 전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지표 계속 좋게 나오니까 야, 이거 연착륙 골디락스 좋긴 한데 연준이 3월부터 금리 인하할 일은 없겠다. 이렇게 경제가 좋고 튼튼한데 뭐가 겁나서 금리 인하를 미리 해. 그런 생각들 다 했었잖아요. 실제로 FOMC 회의 결과 발표되기 이 전날까지만 해도요. 그저께까지만 해도요. 페드워치에서 배팅하는 3월 금리 인하 배팅은요. 얼마 전에 막 90%까지 3월부터 금리 인하 할 거야 했다가 바로 그 전날에 50%도 안 되는 40% 수준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이 말은 전부 다 3월 금리 인하는 솔직히 힘들지. 뒤통수 살살 긁으면서 지들끼리 극적 하면서 다 예상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파월이 3월 금리 인하 없다고 했다고 막 무섭다고 울고 어제 떨어지고 오바질들 하고요. 이것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기사에서. 이거 보면은 실제로 성명서 나오고 파월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증시는 그때까지는 오르고 있었다 이거예요. 사실은 다들 예상했던 거다 이거죠. 자, 파월이 기자회견 하겠다고 딱 단상에 오르니까 그 이제 기자들 질문 뭐 한 거 제가 이렇게 봤더니 역시나 화가 난 거죠. 뭔 얘기겠습니까? 제가 우리식으로 해석해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더라고요. 아니 그럼 도대체 언제면 금리 인하 시작할 건데? 아니 여보쇼. 당신이 말하는 금리 인하 하기에 적절하다는 데이터 도대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니까 통계지표들 보니까 막 인플레이션 뚝뚝 떨어지는 거 당신은 안 보여? 그리고 지금 그 뚝뚝 떨어진 거 다 이 종합 평균 내보니까 3개월, 6개월 연율 평균 내보니까 이미 인플레이션이 2% 밑으로 1.9%까지 평균이 내려왔다니까 3개월, 6개월치 최근 거 묶어보면 이거면 됐지. 여기서 무슨 데이터를 얼마나 더 보아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거예요. 닥치고 당장 3월부터 금리 인하 한다고 다시 번복해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 했죠. 이런 질문도 했죠. 이번에 성명서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2%로 굳어지는 게 확실하다는 보다 더 큰 확신이 생겨야만 비로소 그때 가서 금리 인하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써놨던데 더 큰 확신, 영어로 greater confidence라고 써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인플레이션 뚝뚝 떨어지는 증거가 나왔는데 이게 불충분해? 여기서 뭐 더 큰 확신, greater confidence 뭐 얼만큼 얼마나 뭘 얘기하는데 한번 얘기해봐 당신. 뭐 화가 난 거죠? 파월한테 막 대듭니다. 이런 거죠. 지금 내 돈 물어내 하는 거죠. 3월부터 금리 인하 할 거라고 엄청 떠들어 놓고 고객들한테도 그렇게 될 거라고 여기다 투자하라고 다 어제 이메일 다 돌려놓고 나도 돈 몰빵 해놨단 말이야. 근데 왜 이래 파월 하면서 지금 자기 투자 뭐 실수한 거 물어내라 이런 식이죠. 물론 이 중에 조금 차분하게 질문하는 그 질문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기 선생님 혹시 너무 뜨거운 경제 지표들만 보면서 안심하시는 거 아닌가요? 파월 선생님. 지금요 제가 이렇게 회사들 막 곳곳에 취재하러 돌아다녀 보면요 은근히 힘들어하는 회사 많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말이에요. 요새 보면 그 샤메 법칙이라고 샤메 법칙 만드신 분이 이분이죠. 옛날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제 뭐 감투도 많이 하고 굉장히 좀 뭘 좀 유명한 분이죠. 방구 좀 뀌시는 분인데 클라우디아 샴이라는 이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며칠 전에 샴의 법칙까지 만들어서 유명한 경제학자이자 실무 그 경력까지 풍부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나와서 요새 노동 데이터 너무 이상하다. 이 노동 데이터 보고 미국 경제 좋다고 믿지 마라. 재무부랑 연준. 내가 볼 때는 완전 꽝이다. 이거 절대 믿을 게 못 된다. 했죠. 저야 뭐 물론 뭐 최옥후야 뭐 1년 전부터 말해왔던 거고요. 막 웃기끼끼 하면서 제가 소리질러 왔던 거고요. 기자님도 질문하는 거죠. 지금 샴의 법칙을 만드신 클라우디아 샴께서도 엊그저께 뜨거운 지금 노동 데이터 모두 엉망이다.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우리 파월 선생님 잘 모르겠지만요. 저기 대한민국 총구석에 방망이 깎는 노인네 최옥후도 있는데 그 양반도 예전부터 그러니까 어제 파월이 이 질문에 좀 발끈하더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마시오. 우리 연준은 하드 데이터 뿐만이 아니라 소프트 데이터도 계속 듣고 있어.
하드 데이터는 통계 지표에 뭐가 몇 프로, 뭐가 몇 프로 나오는 거고요. 소프트 데이터는 그 지역 가서 김 사장 요새 좀 사업 어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면 힘들어. 뭐가 어쩌고 저거 어쩌고 그런 실제적인 얘기를 듣는 데이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다 그런 거 듣고 감안하고 있다. 그래도 미국 경제 좋다. 쓸데없는 소리 말아라 하는 거죠. 어쨌든 어제 기자회견 하면서부터 시장이 푹푹 떨어지대요. 그러면서 평가는 파월이 다시 좀 매파로 다시 돌아섰다. 파월 마음을 도저히 모르겠다. 다시 새침해진 파월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평가하는 데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첫 댓글이 중요하다고 하죠. 첫 댓글의 분위기가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려는 사람은 21세기 들어와서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제 SNS 그런 거에 많이 사람들이 더 동화가 되면서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 혹은 앞에 기사에서 뉴스 기사에서 뭐가 어쩌다 하고 딱 가이드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그렇구나 하고 그쪽 편중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을 잡고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평가하기로는요. 어제 사실 크게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물론 파월이 전부터 선제적으로 보험성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말했긴 했었죠. 근데 그게 3월부터 가능하다고 설레발 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월이 아니라 시장의 선동꾼들이었고요. 실제로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에 한 일주일 열흘 전부터는 3월 금리 인하설은 가능성은 50% 이하로 뚝 떨어지면서 안 될 거야. 다들 그렇게 맘먹고 있었잖아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파월이 어제 나와서 역시나 3월 금리 인하설은 너무 성급하다고 확실히 못을 박은 거고요. 이것은 원래 파월 얘기에서 어긋난 것이 아니죠. 괜히 시장이 그동안 넘겨짚으면서 괜히 시장 끌어올리고 싶어서 선동했던 거 그게 틀렸음이 나왔을 뿐입니다. 사실 제가 볼 때 어제 시장이 떨어진 건요. 파월이 3월 금리 인하 안 하겠다고 해서 실망감에 떨어졌다? 어제 얼마나 떨어졌죠? 잠깐 좀 보겠습니다. 아이고 어제 많이 떨어졌었네요. 나스닥 종합지수가 2.23%가 떨어졌었네요. 하루에. S&P 500이나 다우는 좀 살았지만 S&P 500도 1.1% 이상, 1.5% 이상 떨어졌고요. 대단했습니다. 파월이 지금 3월 금리 인하 못하게 막았다고 어제 이렇게 떨어진 게 여러분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파월에 3월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사실 다 예상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하죠? 이것은 파월 핑계대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는 이 기관놈들 시장이 저렇게 크게 떨어진 건 가장 큰 주포들 가장 많은 돈을 움직이는 기관놈들이 돈을 뺐으니까 떨어진 거죠. 그 안에는 우리 개미들한테 얘기하지 않는 좀 더 큰 이유가 숨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짜잔. 자체 효과음 한번 넣어봤고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어제 있었던 뜻밖의 선물. 그런데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동시에 심각한 위기의 예고일 수도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 어제 파월은 오히려 특별한 얘기를 어제 꺼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놀라운 얘기인데 3월부터 QT, 양적 긴축의 축소에 대해서 확실히 연준 안에서도 논의해보겠다고는 얘기를 어제 했어요. 이건 한마디로 큰 선물입니다. 양적 긴축은 알겠지만 시중에서 그 많은 채권을 그동안 많이 돈을 풀면서 발행했던 채권을 연준이 대신 사주는 거였는데 이제 더 이상 안 사주고 채권 만기가 돌아오다 안 사주고 사주는 양도 점점 줄여나가는 거죠. 즉 시중에 유동성을 팍팍 줄여나가던 겁니다. 제가 2년 전부터 고금리가 무서운 게 아니다. 고금리는 적응을 어느 정도 하지만 뒤에서 팍팍 줄여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줄여가는 양적 긴축 QT 이것이 신용 경제 위기의 가장 큰 위험성이다. 2022년도 3월부터인가 얘기를 했었죠. 근데 드디어 그거를 줄여나갈 수 있다. 이번에 혹시 그런 얘기 파월이 할 거 기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이건 선물이에요. 물론 그 전에 작년 그 12월 그거 봤을 때 연준 의사록 봤을 때 연준 위원들 중에 소수가 한두 명이 나와서 QT 축소도
언제부터 해야 될지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가 의사록에 한 줄 나와 있었어요. 지금 뭐 댈러스 의원인가 뭐 그 양반 여자분이 또 한 번 얼마 전에 얘기도 했지만, 근데 그거는 진짜 소수 의원의 의견 개진, 아주 마이너한 의견 정도로 의사록에 기록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파월이 나와가지고 아무도 기대 안 했는데 파월이 스스로 나와서 연준 대장님이 갑자기 3월부터 우리 모든 연준 위원들과 함께 다 같이 QT 축소 진짜 이제 해야겠지, 언제부터 어떻게 할까고 논의해보겠다고 확언을 어제 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요, 시장이 위로 빵 떴어야 됩니다. 오히려 시장이 저렇게 막 2점 몇 프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이거 아무도 기대 안 했던 뜻밖의 선물이에요. 금리를 확 낮춰주는 것처럼 QT 축소에 대해서 이거 한다는 거는, 논의를 한다는 거는 금리를 앞으로 얼만큼부터 막 갑자기 낮춰주겠다라는 식으로 예고를 하는 거나 다름없는 어떤 액션이에요. 빵 시장 떴어야 되는데 요거 별로 중요하게들 말 안 하죠 지금. 즉 3월부터 금리 인하는 안 하더라도 QT 축소도 이제 봄부터 빠르게 건드려 볼 수 있다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시장에 더 완화적인 금융 조건에 대한 기대감을 준 거예요. 사실은 프레젠토 선물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떠야 되는데 시장은 어제 확 가라앉고 오히려 파월 때문에 가라앉았다.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즉 이런 것들은 사실 이틀 전 월요일 날 옐런이 나와가지고 파격적인 국채 발행 축소로 시장 금리를 안정시켜주는 식의 그런, 즉 미국 실물 경제에 지금 닥치고 있는 경색을, 위기를 풀어주면서 채권 금리를, 장기채 금리를 안정시키려는 그 움직임,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국채 영상에서 설명했었죠. 그거하고 파월이 오늘 똑같은 짓 한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준 겁니다. 이번에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한 거예요. 옐런이 앞에서 월요일날 끌고 파월이 수요일날 뒤에서 밀어주고 한 겁니다. 사실 어제 시장은 이렇게 또 하나의 선물을 받았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 제멋대로 지 혼자 섣부른 3월 기대했다가 혼자서 실망하는 척 할 뿐입니다. 실망하는 척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또 한 번의 좋은 단기 차익 실현 핑계거리 하면서 한 번 좀 또 뺀 거고요. 왜 하필 다음 회의인 3월부터 QT 축소를 논의한다고 갑자기 파월이 이런 말 꺼냈을까요? 응? 이건 역시 연내에 금리 인하를 언제부터 할 것인지 물어보니까 하기는 하는데 언제부터 할지는 몰라, 데이터 봐야지 하고 절대 확답은 안 해줬죠 어제. 그것처럼 뭐 QT도 어제 뭐 언제부터 QT를 어느 단계로 줄여갈 것이다 그런 말까지는 안 했어요. 그냥 일단 3월부터 갑자기 빠르게 논의에 들어가겠다. 다들 파월이 이런 말 할 거라고 기대도 안 했는데 연준 대장 파월이 이렇게 립 서비스는 어쨌든 해줬다는 겁니다. 이것은 확실히 앞으로 우리가 가만히 따져보면 QT 팍팍 줄여가지고 시중에 채권 유동성 막 줄여들어서 지금 사방에서 힘들어요 하는데 갑자기 3월부터 연준이 이거 좀 조심해야지, 우리 이제 줄여 나가야지, 그런 얘기를 한다? 사실 사람들 이거 기대 안 해줘. 왜냐면 원래 QT는 언제 끝낸다? 뭐 2026년까지, 2025년? 2026년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지속한다고 원래 계획이 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제 줄여볼까 그런 얘기를 벌써부터 꺼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금리 인하 엄청나게 하는 것처럼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고요. 오히려 투자자나 채권 시장에서는 몸살이던 돈들도 위험 선호 심리를 부추기게 되는 겁니다. 즉 시장의 유동성을 이렇게 풀어주고 따뜻한 돈의 피가 돌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내주는 그런 선물입니다. 즉 이것은 지난번에 옐런이 월요일날 나와갖고 원래는 그랬죠. 원래는 작년 4분기 기억하십니까? 작년 4분기에 옐런이 뭐라고 했냐면요. 일단 단기물 더 많이 4분기에 발행하고 장기물 발행은 줄인다. 근데 총량은 변하는 게 없으니까 내년 1분기가 되면 당연히 단기물은 줄이고 그 다음에 장기물은 줄인 만큼 다시 늘려야겠지. 제가 그때 그래서 조삼모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국채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삼모사식으로 나왔다. 그렇게 했는데 어제 엊그저께 월요일날 발표한 거 보니까 국채 발행을 다 전반적으로 줄이겠다? 그런 얘기까지 하더니 어제 수요일에는 또 나와가지고 이제 1분기에 국채 발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놨는데요. 디테일하게 어제. 이것도 중요한 거죠.
당연히 작년 4분기에 그렇게 했으니까 금년 1분기에는 예고했던 대로 이제는 단기물을 줄이고 장기물을 더 많이 발행해야 되는 순서죠. 왜냐하면 해마다 장기물 이만큼 단기물 이만큼 몇 %% 비율로 발행해서 이 균형을 맞춘다. 항상 그 정부의 예산 당국은 그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대충. 근데 언제까지 지금 뭐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게 될까봐 지금 작년부터 단기물 엄청나게 발행을 했는데 이제는 단기물 발행할 만큼 발행했으니까 1분기에는 당연히 이제 장기물이 그만큼 많이 쏟아져 나와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어제 갑자기 1분기 발행량 딱 하는 거 봤더니 좀 놀랐습니다. 일단 지금 그 월요일날 국제 발행 축소 계획 발표하기 전에 일단 그 홍콩 법원에서 그날 낮에 헝다 1월 말에 맞춰갖고 1월달 내내 이렇게 슬금슬금 미국 국채 금리 같이 올리면서 일본하고 같이 올리면서 결정타 한 방 먹여가지고 홍콩 법원에서 청산 결정 났죠. 그러고 나서 바로 그날 밤에 옐런이 됐다. 일단 한 방 중국에 먹였고 이제 우리 내실도 챙겨야지. 계속 더 올라가면 우리도 이제 뭐 저 허약한 놈들 빵빵 터지고 위험해 하니까 금년 1분기 발행량을 예상보다 줄일 거다. 그래서 월요일날 밤에 발표를 했던 거고요. 2분기 발행량은 심지어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거다. 다 저번 영상에서 말한 겁니다. 물론 근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재무부가 말로 하는 건 다 구속력이 없다.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재무부 국채 발행은 항상 그랬으니까요. 그래도 옐런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말해주면 일단 시장에서 채권 금리는 한숨 트이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지금 파월도 옐런처럼 어제 나와서 3월부터 갑자기 QT 축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한 거죠. 즉 3월부터 미국 실물 경제와 금융계에 만약 어떤 경색 위기, 금융 위기 같은 게 닥쳐와도 살려주겠다. 지금 또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또 오자 하나 나왔네요. 버백이 아니라 바이백 환매 프로그램도 하겠다고 어제 나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연준도 여차하면 재무부와 함께 QT 축소를 바람잡고 기대하게 만들어서 3월, 4월, 5월에 시장에 뭔 일이 막 닥쳐와도 이미 옐런이 이렇게 해준다고 했지, 파월이 이렇게 해준다고 했지 하고 시장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 미리부터 안전벨트를 매놓은 겁니다. 이날 어제 미국 재무부가 1분기 국채 발행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나왔는데요. 작년 4분기 예고와 달리 이번에는 장기물이 많이 나오겠지 했는데 장기물 또 많이 발행 안 하고 대신 중기물, 단기물은 이미 지난 4분기에 많이 발행했으니까 이제 많이 못 내놓죠. 그러니까 중기물 5년짜리 위주로 엄청 늘렸더라고요. 최대한 장기물 자극받는 거 피해가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기사 또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2년물짜리 30억 달러, 3년물짜리 20억 달러, 5년물짜리 30억 달러, 2년, 3년, 5년 여전히 많이 내놓죠. 그리고 이제 7년 10억, 10년 20억, 3년 10억. 장기물 잘 안 건드리려고 하죠. 여기 보면은 5년물의 경우가 역대 최대 규모다. 중기물에다 몰빵해버렸죠. 예. 좀 보이시죠, 이제. 예. 그리고 재밌는 건 월요일날 1분기 국채 발행 엄청 줄일 겁니다. 말을 해놓고는 이미 나온 계획을 수요일날 보니까 벌써 지난 분기보다 많이 내놓기 시작합니다. 국채를. 제가 지적한 것처럼 국가의 나라 살림 예산이 있는데 지가 지들 맘대로 이렇게 줄인다고 예산이 어차피 1년치 발행할 예산은 딱 정해져 있는 건데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일단 립서비스입니다. 기약 없는, 보장 없는 립서비스인데 옐런과 파월이 그렇게 립서비스를 하면 확실히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고 실물 경제의 돈은 어떤 채권이나 유동성 위기 같은 것도 풀어진다는 겁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자, 그리고 어제 나온 선물이 바로 파월의 3월 QT 논의 시작,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더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볼 땐 이게 더 큰 선물인데요. 그게 뭐냐? 옐런이 국채 발행 이렇게 하면서 4월 달부터 뜬금없이 국채 환매 프로그램, 바이백 프로그램 돌리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5월에는 아예 상시 프로그램으로 내놓겠다. 여기 보십시오. 재무부는
또 최소 향후 몇 개 분기 동안은 지금보다 더 발행량을 늘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채권 금리 괜히 올라가고 뭐 저기 채권단들 중국 헝다에서 막 그런 것처럼 그 좀비 기업들한테 막 그 야박하게 하지 말아라. 앞으로 다 좋아질 거니까 좋게 좋게 가자. 그 얘기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만에 하나 자기들이 이렇게 재무부에서 국채를 최대한 잘 안 내놓고 그래서 국채 금리가 자극받지 않도록 조심은 하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그래도 불안하고 뭐가 좀 한다 하면은 그걸 대비해서 이미 4월부터는 제한적인 규모로 국채 환매 프로그램을 돌릴 거고 5월에는 아예 정기적으로 상시 작동하는 환매 프로그램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프로그램은요. 채권 시장의 유동성 위기가 닥쳤을 때만 아주 급하게 내놓는 구제책입니다. 아주 위기시에 내놓는. 실제 언제 내놨었냐면요. 기억하실 분들이 있으려나요? 재작년 10월 위기 때. 이때 그 구겐하임의 그 구겐하임 거기 그분 이제 나와서 위기했다가 돌아가셨었죠. 재작년 10월 그 전 세계 채권 위기 때요. 그때가 크레딧 스위스 같은 데서 1차 유동성 위기가 닥쳤을 때였는데 그때 전 세계가 막 뒤숭숭하면서 그 여파가 막 이제 전부 다 막 큰 게 무너지면 거기에 이제 물려 있는 애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니까요. 그 도미노로 미국에 있는 채권 시장, 금융 시장까지 그 여파가 오냐 안 오냐 불안해가지고 주말에 옐런이 다 애들 모아가지고 갑자기 비상 회의에 들어가면서 그때 언론에 발표했던 게 우리가 여차하면 그 여파가 미국 시장까지 건너와서 미국 채권 시장에도 유동성 위기가 나올 것 같으면 우리가 재무부에서 그 채권들 막 뭔 일 터져 무서워 하고 전부 채권을 막 던지면서 투매를 하는데 그거를 미국 재무부가 다 사주는 거예요. 다시 바이백 해가지고 채권 가격이 막 똥값이 되는 걸 막는다는 거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고 그 바이백 프로그램을 우리 연준에서 재무부에서 돌렸을 때 과연 이 위기가 미국에 들어왔을 때 막을 수 있냐 시뮬레이션 돌려봐라. 그거 제가 기사까지 소개시켜서 들었었는데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그때 재무부가 위기 때 만지작거렸던 카드가 바로 이 바이백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기억나시는 분들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런 위기입니까? 지금 별다른 위기도 없고 미국 경제 연일 뭐 날아가고 뭐 우주까지 간다고 달나라까지 간다고 노랜딩으로 막 핫뜨거 하는데 지금 보니까 지난 월요일부터 3일 동안 4일 동안 나온 거 보십시오. 2분기에는 3, 4, 5월 이때부터는 극단적으로 국채 발행을 줄이고요. 또 4월, 5월에는 재무부가 뜬금없이 지금 뭐 아무도 힘들다는 얘기도 없는 것 같은데 재무부가 그 위기 때에나 돌리는 국채 바이백 프로그램도 4월부터 미리 준비하겠다. 5월에는 상시로 돌리겠다. 이제 조금씩 감이 오시죠, 여러분들? 네. 그러면서 여차하면 시중에 패닉성 투매로 나올 수 있는 국채를 4월, 5월에 다 받아줄 준비를 지금부터 우리가 하고 있다. 재무부가 다 사줄 그런 발표까지 어제 한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상반기에 뭔가 닥칠 큰 위기를 얘네들도 감지하고 있고 미리미리 크게 대비하는 모습 아닐까요? 우리 상반기 조심합시다. 자이든 타이든 아니면 진짜 뭔가 터지든 아니면 일부러 뭔가를 터뜨리든 아무튼 이놈들은 위기에 대한 대비 태세를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재무부뿐만 아니라 FOMC 회의 끝나고 파월까지 나와가지고는 갑자기 아무도 기대 안 한 3월부터는 QT 축소에 대한 척척걸음도 떼보겠다고 운까지 띄웠잖아요. 즉 이건 역시도 연준 역시도 3월부터 미리 뭔가 우리가 금융 조건을 확 완화해주면서 안전망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해주는 거잖아요. 아, 이제 좀 심상치 않죠? 아니면 제가 좀 일부러 좀 오바질 좀 해봤습니다. 좀 극적으로 연출하려고. 사실 이날 파월은 여전히 미국 경제 지표가 뜨거우니까 아직은 3월부터 급하게 금리나 할 필요 없다고 말한 게 다예요. 그리고 시장도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고요. 그런데도 시장은 뻔한 말 들어놓고도 어제 파월 때문에 망했다고 징징대면서 무려 나스닥을 2몇%까지 빼고 기관들이 다 털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 모든 탓은 파월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오늘 나오는 모든 기사 봐도 다 그렇게 써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번 주 초반부터 옐런이 국채 발행 파격적인 축소 그리고 1분기에 오히려 사람들이 예상과 달리 장기채 대신 중기채 위주로 몰아갖고 또 발행. 거기에 이제는 4월, 5월부터는 뜬금없이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프로그램도 발동. 이런 파격적인 아주 시장이 뭐 어떻게 흔들려도 우리 재무부와 연준이 받쳐줄 준비가 되어 있다. 흔히 이걸 파월 풋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재무부 옐런도 나섰으니까 옐런 풋이라고도 해봅시다. 옐런 풋, 파월 풋 이런 같은 정책들을 3일 동안 연장으로 발표한 거예요. 이번 주 들어서. 그렇죠? 어제 파월이 그리고 모두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3월부터 갑자기 QT 축소 논의할 수 있다고까지 선물까지 안겨준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징징댈 게 아니라 위로 빵 떴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래로 징징대면서 빵 떨어뜨려 버렸죠. 자, 이제 대충 어떤 모습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다 알겠죠? 이제 더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화내겠죠? 지금 막 노인네 뜸들이지 말고 빨랑빨랑 털어라. 그냥 지금 막 바빠 죽겠는지 머리 쓰기 귀찮고 다 여기까지 들립니다. 지금 기관놈들은 지금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시장 아름답다, 노랜딩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투자하자, 같이 부자 되자, 올라가자 계속 부추기지만 이미 제가 꾸준히 지적해왔듯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오래전부터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 미국도 실물 경제에 부서지는 소리들. 그렇죠? 미국 정부의 발표와 그 다음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제 지표들 사이에서는 맨날 연착륙이다, 노랜딩이다, 바이든 만세 외치지만 이미 제가 몇 달 전부터 지적해온 게 뭡니까? 개인과 회사의 연체율, 그리고 기업의 파산율 이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급으로 역대급으로 치솟았다. 기사도 엊그저께 보여드렸죠. 그리고 그동안 저금리 쉬운 돈으로 유지해오던 좀비 기업들과 상업용 부동산 시장 이것이 금년 상반기에 만기가 다 돌아오는데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외국이나 다 똑같아요. 이 만기 연장하려면 새로운 금리 기준으로 갈아타야 되죠. 근데 지금 금리가 5.25%잖아요. 미국이 5% 이상이잖아요. 역대급 고금리죠. 최근 십몇 년 사이에 그걸로 바꿔야 되니까 부담이 되죠. 그리고 이미 작년 초부터 작년 3월에 실리콘밸리 은행 대표주자로 해가지고 이미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보 우리부터 먼저 떨어집니다 하면서 빵빵 터졌던 중소 지역 은행들 그거 어떻게 살렸습니까? BTFP 프로그램. 이것도 이제 좀 앞으로 또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BTFP. 딱 시중은행들, 어려운 시중은행들만 타겟으로 해서 연준이고 뭐 연방기금 보험공사고 뭐 재무부고 그 다음에 월가의 황제라는 제이미 다이먼이 다 전화 한 통씩 돌려서 어이 저기 모여봐 순댓국밥집으로 갖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국가를 위해서 나아가 먼저 나설 테니 어설픈 되도 않는 사투리 죄송합니다. 나아가 먼저 나설 테니까 동생들도 같이 십시일반해서 한번 우리 야인들이 국가를 좀 도와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바로 그냥 하루 만에 그럽시다 해서 돈 모아가지고 기금을 마련을 해서 펀드를 조성을 해서 지금 그 어려운 그 중소은행들 다 와. 우리가 아주 택도 없는 너희들 그 담보같이 크게 부풀려서 아주 싼 이자로 얼마든지 빌려줄 테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여기서 손실 다 털고 경영 정상화해서 건강한 은행으로 바꿔놔. 알았지? 하고 돌린 프로그램이 BTFP죠. 기억들 나시죠? 이 BTFP 프로그램으로 지난 1년 동안 돈을 수혈받으면서 버텨왔죠. 그렇게 살려놨단 겁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금년도 상반기에는 다시 제가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각종 부실 채권들이 또 엄청나게 쏟아지죠. 그러면은 채권이 이제 만기가 연장된단 말입니다. 그 싼 저금리로 유지하던 채권들이 이제 새로운 고금리로 갈아타는 때가 왔어요. 많은 지금 뭐 부동산 회사들 다 해가지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돈을 빌려준 지역 은행들이 다시 한번 또 상반기에 고비를 맞겠죠. 이제 느낌이 오시죠? 예.
작년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2부입니다. 2부. 그게 이제 상반기에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점을 이 대한민국 시골에 처박혀 있는 이 방망이 깎는 노인네도 아는데 이 월가에 날고 기는 그 멋있는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놈들 맨날 점심때 밖에 나가 샌드위치 사 먹으면서 같은 그 맨하탄 월가에서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그런 정보 쓱덕쓱덕 공유하고 퇴근 후에는 바나 클럽에 딱 가가지고 거기서 지들끼리 이제 술에다 엑스타시 하나 탁 터뜨려갖고 마시면서도 뿅 가서 지들끼리 막 야 이거 비밀인데 말이야 어디가 저쩌고 지들끼리 다 얘기했을 거고 또 걔네들도 카톡 하면서 단톡방에다가 야 어디가 뭐 어쩐데 어쩌가 위험한데 이런 얘기 지들은 다 알죠. 가장 걔네들이 잘 알겠죠. 전 세계에서 가장 거기에 그런 정보에 가깝게 있는 애들이고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우리 같은 투자자한테 말 안 하죠. 그런 얘기하면 누가 주식에 투자하려고 다 빠져나가고 거래가량이 줄어들면서 수수료도 안 떨어지고 지들 연봉도 깎이고 잘리는데 절대 말 안 하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번 주 들어서 옐런하고 파월이 하는 꼴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금년 상반기 굉장히 조심하려고 미리부터 막 밑밥 엄청나게 깔고 있죠. 특히 3월, 4월, 5월 굉장히 집중하는 거죠. 지금 3일 정책 보니까 이거 보면 월가놈들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하 이거 봐라. 역시나 금년 상반기 생각보다 좀 위험한 일이 터질 수도 있겠구나. 자신들도 슬슬 눈치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하나 뭔 일 터지면 그때 가서 크게 물리지 말고 미리부터 슬슬 포지션 정리하면서 여차하면 튀려고 단타로만 넣었다 뺐다 하면서 엉덩이를 좀 가볍게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핑계가 나오면 파월 때문에 망쳤어 하면서 한번 푹푹 빼는 겁니다. 뺄 수 있을 만큼. 에? 그래서 어제 빅테크들이 좋은 실적을 보여주었음에도 필요 이상으로 시장이 크게 빠진 거고 오늘 밤에는 파월의 말이 그리 큰 충격이 아니었는데도 그걸 핑계로 크게 쫙 뺀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2차 지역은행 위기에 이제 우리가 집중을 미리부터 해야 된다. 항상. 자, 2차 지역은행 위기는 다시 오는가? 여기서 옛날 얘기 한 토막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굉장히 몇 개월 동안 아주 많은 영상을 만들면서 정말 다시 없을 심층 취재처럼 파고들었던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 살짝 다시 한번 해보죠. 작년 3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인해서 미국 재무부와 연준 그리고 월가의 CEO들이 아주 급하게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생각보다 빠르고 급격하게 번지고 있던 뱅크런 사태를 틀어 막았었죠. 근데 그 뱅크런이 온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모든 지역 중소은행들이 대부분 미국의 장기채, 국채 이게 제일 안전하고 좋다 하면서 그거를 많이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장기채 금리는 대표적으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기준하고 연동하고 있죠. 우리가 2년물의 대표는 단기채는 2년물이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장단기 금리 차를 본다 하면 10년물하고 2년물을 기준으로 삼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장기채 금리가 바로 연준이 물밑에서 QT 양적 긴축을 빠르게 진행시켰던 동안 결국에는 그 이자 부담하고 부실채권 양상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 은행들이 이미 2021년 하반기부터 엄청나게 위기 상태에 빠지고 있었고 곧 터진다 다 이쪽 금융계 쪽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그것이 실제 그 지역에 있는 연준은행, 지역 연은의 보고서가 만들어져서 중앙에 있는 연준까지 보고서가 올라갔던 겁니다. 제가 다 그때 기사 보여드렸습니다. 연준도 알고 있다. 지역은행 어디가 이제 못 견디고 조만간 터질 거예요.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 보고서 올라간 거 기사 제가 보여드렸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작년 초에 1년 전이네요. 작년 2월부터 연준이 그 지역은행들 각 금융계에 공문을 띄우죠. 그러면서 앞으로 뭐 이런 일로 인해서 어디선가 뭔 일 터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대손 충당금 다들 더 많이 해놓고 조심해서 경영들 하고 이런 주의사항 공문들 다 띄웠던 것도 기사 보여드렸었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실리콘밸리 터지는 걸 이미 몇 달 전부터 다 알고 있었다. 월가 애들은 서로 카톡으로 맨날 카톡 하면서 밤에 지들끼리 정보 공유했고, 연준도 알고 있었고 재무부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거를 알면 막아야 되는데, 막는 것보다는 딱 맨동 골라서 터뜨리자.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죠. 어떤 놈들이었죠? 그 몇 놈이? 괘씸하게도 민간 암호화폐 거래소들 플랫폼하고 연결돼서 우리가 니네 계좌 터줄게 하면서 도와줬던 은행들, 그놈들만 딱 골라서 터뜨려 버렸다는 거. 예. 추억이네요. 그 당시 만든 영상 여러 개 있지만 이제 제 그 채널에 그 여러 가지 섹션 카테고리인데 BF단의 음모 뭐 그런 섹션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런 밝혀지지 않은 어디서도 얘기해주지 않은 재밌는, 정말 이 삼국지 뭐 수호전 건너뛰는 아주 현실에서 일어나는 우리 정말 지구촌 경제계와 사실 이 모든 이 전쟁도 거기에 따라서 그런 각국의 이익 때문에 유도되는 가장 큰 흐름인데, 절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알려주지 않고 아는 사람만 알고 가는, 뭐 설 연휴 때나 한번 그 BF의 그 음모 그쪽 그 섹션 카테고리 시간 날 때 한번 쭉 들어보십시오.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이면 정말 흥미진진한 대하소설 같이 지난 1년간의 얘기, 재밌는 얘기, 숨겨진 얘기 쫙 나올 겁니다. 괜히 한번 홍보해봤고요. 죄송합니다. 그랬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연준과 재무부는 그들의 빠른 금리 인상과 무엇보다도 물밑에서 당시 2배의 속도로 진행시키던 QT가 팬데믹으로 돈이 엄청 풀리던 양적 완화 시절에 막 사방에서 돈 벌면서 급하게 비대해져 버린 은행들이 있었죠. 그게 어디냐면 캘리포니아 지역 서부 연안, 태평양 서부 연안에 있던 그 IT 기업들, 그 테크 기업들, 엄청나게 그 우리 저기 팬데믹 때 그때 난리 났었죠. 그때 여러분들 막 거기 들어가서 돈 많이 번 분들도 있어. 빅테크 말고도 엄청 뭐 중소 기술주들 뭐 돈 한 푼 못 버는데 그냥 어마어마하게 막 몇 배로 막 비트코인처럼 빵빵 텄었잖아요. 그 IT 기업들하고 다 이렇게 거래 맺는 게 그 지역 은행들인데, 거기다가 어마어마하게 벌린 그 돈을, 들어온 돈을 거기다 다 맡기니까 은행들이 막 갑자기 떼부자가 돼버리는 거죠. 태평양 연안 그 지역 은행, 우리로 얘기하면 뭐 저기 뭐 어디 얘기하나요? 제가 잘 몰라서 뭐 전북은행, 뭐 광주은행, 뭐 그 은행들이 뭐 찌끄만 하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은행들이 순식간에 자본금이 어마어마해지면서 뭐 우리나라 막 5대 막 상업은행 막 그런 데보다 더 커져 버린 겁니다. 졸부가 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늘어난 현금을 이제 얘네들이 어디에 어떻게 굴려야 할지, 이렇게 큰 돈을 굴려봤나 모르니까 이제 동부 맨하탄에 있는 엄청나게 큰 투자은행들, 그런데 이제 딱 양복 빼입고 좀 긴장하면서 찾아간 거죠. 과일 바구니 들고. 그래서 VIP실 가가지고 저는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의 뭐 어디 저기 은행인데요. 요새 돈이 좀 많이 들어. 이거 어떻게 이거를 자산을 굴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애들이 딱 나오죠. 아이고 사장님, 그런 거는 우리가 전문한, 우리한테 맡기쇼 했던 거죠. 탐욕스러운 골드만삭스 등의 신탁 자산 운용사들이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해주겠다면서 그들의 모든 자산을 다 어디다가 밀어주냐? 미국 장기 국채가 짱이죠. 거기다 일찌감치 묻어놨었죠. 근데 이제 연준 긴축이 시작되면서 세상이 바뀌니까 국채 가격, 채권들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금리가 오르면서 부실화되죠. 그러니까 이런 찌그마한 은행들이 우리 미국 장기채 금리, 장기채 그렇게 형님이, 골드만 형님이 사라고 해서 많이 들고 있는데 요새 채권값이 계속 떨어져요. 아이고 동생 걱정하지 마. 한때야 한때. 인플레는 일시적이고 금방 저기 오히려 지금 더 저기 채권 가격 떨어졌을 때 사. 이거 채권 금리 아무리 높아봤자 3% 이상 안 올라가. 내 말 들어. 또 형님 말만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겠죠? 하지만 이미 이 골드만삭스 같은 요런 애들은 아주 이 기회에 이제 잡아먹는 거죠. 이놈들, 이 촌놈들, 지역 중소은행들. 미리부터 연준은 계속 고금리 오래 가겠구나. 잘하면 10년물 금리가 3%가 아니라 야 3.5%, 4%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이놈들의 그 캘리포니아 지역 은행들의 그 자산 상태 자기들이 다 맡아서 투자해 주니까 젓가락 몇 벌 있고 은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알죠? 그러니까 요거 나중에 빵 터졌을 때 그때 우리가 해지로 발라먹을 수 있는 게 뭐냐? 부채 담보보증권 CDO라는 건데요. 그거를 뒷구멍으로 몰래 사모으는 겁니다. 즉 자기가 키워주고 투자 운용을 맡아줬던 캘리포니아 지역 중소은행들이 장기채 금리가 오르고 장기채 가격이 똥값이 되면서 얘네들이 빵 터지게 됐을 때 그 위험성으로 공매도 걸듯이 한꺼번에 헤쳐먹을 수 있는 것까지 몰래 뒤로. 야,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하이에나들이죠. 서부 촌놈들 고스란히 발라먹으려고 딱 이미 준비가 됐던 겁니다. 사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그렇게 발라먹었고요. 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인 아케고스의 빌 황씨 벌써들 잊어먹으셨나요? 한국 사람에게 좀 오래 기억해줘야 되죠. 이 양반 일이 그렇게 그때 빵 터진 것도 사실은 7개 회사가가 투자신탁 맡아주고 있었는데 빌황이 조금 지금 요새 위험하네, 공격적인 투자로. 그래도 우리가 여기 돈이 묶여 있으니까 어떻게 좀 해주자, 잘 받쳐주자 했는데 그날 나가가지고 한 명이 아이고 우리 회사 손실은 제일 적게 해야지 하고 미리부터 슬쩍 뭔가 이제 시장에서 다른 방향으로 포지션 딱 잡고 골드만삭스가 그거 눈치채자마자 나만 살면 되지 하고 다 엿먹어봐라고 뒤에서 이제 똑같이 또 부채담보보증권 CDO 하면서 빌황 빵 무너질 때 골드만은 돈 벌고 이때 크게 한탕 골드만의 배신으로 엄청나게 흔들렸던 게 크레디트 스위스 CS입니다. 또 별 얘기 다 나오네요. 이런 얘기 다 예전에 했었습니다. 찾아보시고요. 한번. 어쨌든 이미 이런 상태였다는 걸 지역 연방은행 보고서를 통해서 이런 동향까지도 연준과 재무부는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해서 중소 지역은행들 위기가 이대로는 이 고금리 못 버티고 터지는구나. 계속 보고서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막아주려면 연준이 금리 인상 더 이상 안 하고 QT를 지금처럼 축소해볼까 말만 이렇게 풀어줬어도 어제 한 것처럼 말만 풀어줬어도 아마 그 위기를 넘겼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걸 역이용하기로 그 당시 계획을 세우게 되죠. 결국 자기들이 미리부터 공문 보내고 챙겨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몇 개 지역 은행들은 살렸지만 딱 니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터져봐라고 노렸던 애들 그 당시 3S였죠. 실리콘밸리 은행, 실버게이트 은행, 시그니처 은행이었습니다. 얘네들은 어떤 놈들이었냐? 감히 미국 연준에 도전하는 민간 암호화폐, 가상화폐 스타트업과 플랫폼들한테 많은 대출을 빌려주고 걔네들 계좌까지 해주고 암호화폐까지 현금으로 바꿔주고 지금 현금화 이런 놈들 본보기로 터뜨려버린 거죠. 어디서 지금 세상 물정 모르고 줄을 잘못 썼네 하고는. 하지만 막상 터치니까 그 당시 어떤 일이 생겼나요? 사람들이 예전하고 틀리다. 뭐가 틀리냐? 지금은 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 다 SNS,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하더라. 물론 걔네들은 다른 거겠지만. 그러면서 순식간에 손가락 따닥따닥 하면서 야 어디가 뭔 일 났대 당장 돈 빼. 막 엄마 난데 지금 너 뭐 보이스피싱 아니야? 아니야 나 진짜 순이야 순이. 빨리 저기 엄마 저기 거기 은행 실버게이트 돈 빼. 막 이러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공포와 패닉성 뱅크런이 몇 시간 만에 하루도 안 돼서 쫙 퍼져버리고 이렇게 예상 못했던 충격이 원래 와야 할 충격보다 더 큰 파도가 되어서 자칫하면 미국 금융계 전체를 흔들 수도 있는 사실 중소은행 몇 개만 터지고 아무 문제 없는 건데 공포와 패닉이 스마트폰과 SNS로 빠르게 전파되면서 원래 있어야 될 뱅크런보다 더 많은 뱅크런이 더 빠르게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그 당시 문제가 됐던 거죠. 뜨끔했죠. 그래서 당시 기억들 하시겠지만 백악관과 재무부 연준 그 다음에 연방예금보험공사들까지 모두 모여서 급하게 하루 만에 대책을 논의했고요. 결국에는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미국에서 차세대 워렌 버핏이자 지난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골드만삭스가 이 유태 금융 세력의 모든 가장 행동대장으로서 어떤 지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 이후 2008년 이후로는 넘버 3였다가 누가 넘버 3래? 넘버 2지. 제가 다 예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예. 주 금융통으로 지금 십몇 년 전부터 키워오고 있던 JP모건 거기에 수장 제이미 다이먼이 나서서
주말 이틀 동안에 모든 대형 은행 기관들에 전화 한 번씩 돌려갖고 우리가 십시일반 이 충격을 분담해서 미국 경제를 살려내자 이렇게 딱 된 거죠.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사태는 주말 이틀 동안 만에 수습이 되고요. 이때 당시 제이미 다이먼은 다시 한번 언론들이 엄청 띄워주면서 월가의 황제다 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에게 미국 경제를 위기에서 구해낸 영웅으로 각인이 됐죠. 이때부터 이제 제이미 다이먼이 정치색을 띠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금융 세력에서 밀어주는 차세대 주자라고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확실히 제이미 다이먼은 이제 이 일을 계기로 그 당시에 워렌 버핏으로부터 왕관을 계승받게 되었고요. 또 그 대가도 받았죠? 어떤 대가 받았나요? 가장 알짜배기 은행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예, 아주 여기는 사실 아무 문제도 없고 재정 건전성도 좋은데 시중에 이런 잘못된 막 패닉성으로 공포가 전염되면서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강남 부자들만 상대하는 은행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가서 100만 원 들고 가서 계좌 만들래요 하면 입구에서 끌려 나오는 그런 은행이었죠. 여기는 주로 뭐 저커버그 정도 되는 애들이 가서 이제 대출 받고 하는 은행이었는데요. 요거 덕분에 헤쳐먹고 수고했네하고 제이미 다이먼한테 JP 모건한테 헐값에 또 넘겨주죠. 이것도 2008년 그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하고 똑같죠. 키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꿀꺽하게 됐죠. 다 그 당시에 만든 영상들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사태가 그렇게 일단락 된 후에 이제 이 미국 금융계 뒤에 버티고 있는 전 세계를 주무르고자 하는 배후 금융 세력들은 계획대로 일부러 이걸 터뜨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자기들 문제는 수습을 일단은 낙시키고 해외에서 일을 벌리죠. 그 계획이 뭐냐? 먼저 이때부터 보셨죠? 이번에 은행 터진 새 놈들 3S 보니까 다 그 하지 말라는 암호화폐, 민간 암호화폐 걔네들하고 다 거래하던 놈들이에요. 얼마나 이제 위험한지. 이렇게 터지니까 그날 암호화폐 그 거래가 다 중단돼 버려서 그 돈 가지고 있다 다 같이 망할 뻔했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암호화폐가 이렇게 무섭고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부작용을 사방팔방에 각인시키고 또 행정당국에서 다 나와가지고 이거 암호화폐 때문에 문제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든 우리가 규제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아야죠. 고 본격적으로 제도적으로 암호화폐 탄압에 나서는 계기가 되었죠.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은행들도 전부 다 민간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모든 프로젝트 다 취소하고 연출 띄게 되면서 그때부터 바로 바이낸스가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었고요. 그들에 대한 모든 공격적인 감사와 규제도 그때부터 더욱 거세어지는 계기가 되었죠. 결국 재작년에 있었던 FTX 파산에 의해서 작년에는 바이낸스까지도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서방 진영 세계에서 다 얘네한테 철퇴를 때리고 다 방출하고 지금 이 양반 어떻게 이 사람 이름이 짜오창펑인가요? 짜오창펑? 바이낸스 CEO? 요새 참 안 됐죠. 미국 안에 있다가 막 굉장한 경제사범으로 몰려갖고 평생 감옥에 있게 될까봐 틈만 나면 보석금 내고 저기 뭐 바하마 제도나 그런 데로 자기 뭐 엄마 아파서 찾아가 봐야 돼요. 좀 보내주세요. 하는데 해외로 뜰 수 있게. 거기 가면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거겠죠. 미국하고 했던 그 거래 조건이 안 된 제3국으로 튀고 싶은 거겠죠. 미리부터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근데 계속 그렇게 보석 신청을 넣어도 기각되고 있죠.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남자였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보면 경제사범으로 완전 감옥에다 쳐넣으려고 하는 게 지금 보이죠. 예. 이게 첫 번째입니다. 즉 일부러 터뜨려서 암호화폐 죽이는 그 첫 번째 계기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때 당시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모든 나라의 모든 은행들이 지금 다 미국 장기채를 가득 담고 있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나라의 대부분 연기금, 증권회사, 보험사 이런 애들이 미국 국채하고 미국 그 국채하고 관련된 모든 그 상품들을 파생 상품들 고위험 고레버리지 다 들고 있단 말입니다. 선진국들이. 그런데 이걸 보통 우리가 그림자 금융계라고 합니다. 그림자 금융이라고 해서 뭐 그 나쁜 그림자 금융 그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그 안에 얼마나 더 많은 그 고위험 레버리지로 미국 국채나 이런 거 관련된 상품을 들고 있는지 그 위험이 파악이 안 돼. 예.
솔찬히 뭔가 있을 텐데 불안하긴 한데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그래서 그림자 금융이란 말을 여기다 붙인 겁니다. 이게 전 세계 선진국들 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다 그 당시 실리콘밸리 은행들처럼 미국 장기채의 부실화에 따른 장부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태예요. 장부 손실만 난 거죠. 근데 안 팔고 버티는 거죠. 나중에 다시 좋은 시절 올 거다. 그걸 모두가 알고는 있지만 쉬쉬하고 있던 차였는데 미국에서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잠을 못 자죠. 다들 전 세계가. 저기 터지면 야, 그 실리콘밸리에 돈 빌려준 게 어디요? 옆집 저기 은행이. 나도 가네들한테 그걸로 무슨 저기 상품 해가지고 걸어놨는데 돌고 도는 거죠. 다음 타자는 누구냐. 아, 겁이 나는 거죠. 그 여파하고 소문이 자기네 고객들한테도 퍼지면 안 되죠. SNS로. 실리콘밸리 그 무너졌는데 우리 저기 저기 광주은행, 우리 경남은행 거기다 지금 물렸다네. 내일부터 경남은행에서 돈 빼야겠네. 다들 몰려와서 뱅크런 일어나는 거죠. 헛소문이라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노심초사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미국이 먼저부터 이렇게 일을 일부러 자기네들 작은 데서 터뜨리고 자기들은 재빨리 임시 행정명령, 백악관 명령 총동원해서 그걸 딱 틀어막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칼자루를 쥐고서는 자, 이걸로 이제 어디를 쳐볼까 누나를 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에 영향을 받는 전 세계가 더욱 납작 엎드려가지고 미국 재무부와 연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그 당시 칼끝은 바다 건너 유럽의 크레디트 스위스로 향했고요. 크레디트 스위스 벌써 그 전해부터 1타, 2타 이미 작전이 들어갔죠. 2번, 3번. 그래서 결국은 200년 넘는 전통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은행 기관 중에 하나인 크레디트 스위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무너졌습니다. 그 여파로. 그렇게 되면서 어떤 결과를 이득을 미국이 얻었냐. 세계 전체의 투자금을 좌지우지하는 메가급 투자은행들 서열에서 미국이 대부분이고 유럽이 이제 BNP 파리바부터 해가지고 있고 일본 노물 하나 끼워주도 않고요. 그래도 조금 그나마 유럽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유럽 은행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제 금융 세력은 유럽 눈치가 아니라 거의 이제는 완전히 더 미국이 하자한 대로 끌려가면서 전 세계 경제의 멱살을 잡고 더 크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의 힘이 더 커지게 된 거죠. 예. 당시 제가 만들었던 영상입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도 할 말은 있다. 그뿐만이 아니죠. 작년에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 제재 등에 있어서 다 말 잘 듣는데 말 안 듣는 놈들 몇 개 있었죠. 특히 유럽에는 유럽의 그 아주 그 여러 힘든 역사 때문에 자칭 타칭 중립국이라는 놈들이 참 많아요.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기타 등등. 근데 특히 이 스위스가 그 당시 우리 스위스 비밀금고는 알아주잖아요. 독재자나 어떤 그 테러리스트들조차도 거기다가 갖다 몰래 안 좋은 돈 묻어놔도 스위스가 우리는 절대 비밀 보장. 그러죠? 우리나라도 갖다 많이 갖다 놨죠. 그래서. 근데 이 자칭 중립국이라고 금융 쪽에서도 중립적 태세를 취하면서 스위스가 당시에 러시아 재벌들이 숨겨놓은 비자금 같은 거 편의를 봐주고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미국말 안 듣고 있었죠. 그래서 이때 CS 무너지면서 스위스가 된소리를 맞은 거죠. 그래서 당시에 갑자기 외화가 부족해지면서 오버나잇 그런 영내포 시장에서 그러면서 달러 스와프를 미국이 긴급 안 해주면 정말 스위스의 외환위기가 올 정도로 갑자기 일이 급박해졌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짜리 아주 최소 만기로 오버위크 달러 스와프를 해줄게. 걱정 마 하면서 스위스 금융계를 사실 미국이 그때 살려줍니다. 선물을 딱 특별히 선심 써서. 그리고 그 뒤에서 당연히 그만한 대가가 오갔겠죠. 거래들이. 그 대가가 어떤 대가였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그 후에 어떻게 됐나요? 스위스는 비밀금고 중립은행이라는 스위스 대표 이미지를 완전히 버리게 되었고요. 러시아나 앞으로 미국에 대항하는 적성국 세력의 비밀금고 계좌 등도 얼마든지 미국과 유럽 등이 원할 때 공개하고 그 자산 압류하면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에 동의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미국 경제에게 말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CS의 구조 조정, 그것도 미국의 입김 아래에 미국 눈치 보면서 하란 대로 진행시키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깔딱대면서 신경 건드리고 있던 사우디, 카타르, 그리고 중국, 얘네들이 들고 있던 게 바로 크레디트 스위스의 코코본드 채권이었죠. 코코본드에 대해서 얘네들에서 일괄적으로 얘네들은 이번에 구제 못 해준다. 다 휴지 조각 만들어버렸죠. 삭감시키면서 빅엿을 먹여버렸습니다. 예, 알고 계시겠죠? 이게 두 번째 효과였습니다. 유럽에서 스위스 말 잘 듣게 만들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미 고금리와 QT로 인해서 비실비실하면서 사방에서 그 신용 경색이 일어나려고 했던 게 바로 미국 중소금융계였는데요. 일부러 이 사건을 터뜨림으로써 미국 사회에서 아주 빠른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평상시라면 얘네들 살려주자 나라 돈으로 하면은 민주당이 살리려고 하면 공화당이 나서서 뭔 소리냐, 터지는 애들은 터지게 놔둬야 되지, 절대 니들 좋은 일 못해, 한번 엿먹어봐라 하고는 정치 싸움하고 그 법이 입법되는데도 한참 걸리고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시간이. 그런데 일부러 미리 빵 터뜨려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상 상황이 되면서 제도적으로 아주 빠르게 그들을 나라에서 금융적으로 구제해주고 지원해주는 일이 그날 가능해져 버렸죠. 그것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BTFP, 여기 뱅크텀 펀딩 프로그램이고요. 그때 갑자기 생긴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뭐 재할인 창구 같은 거 만들고 해서 비실비실한 곧 숨 넘어가려는 중소은행들만을 위한 특별 유동성 지원책이 뭐 국회에서 뭐 의회에서 뭐 입법되고 뭐 상원에서 의결되고 하원에서 의결되고 그런 과정 다 뛰어넘어서 정말 전시 비상체제처럼 바로 지원책이 만들어져서 공급이 돼버린 겁니다. 예. 즉 실리콘밸리 사태와 같은 중소은행 위기는 이미 터지기 몇 달 전부터 모든 월가의 금융계, 지역은행계들은 다 알던 사실이었고요. 그것은 이미 미국 연준의 지역은행 보고서에서도 경고를 하고 있던 차였는데 미국은 이 위험을 일부러 이용해서 민간 암호화폐를 더 제도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요. 또 앞으로 이 기축통화 패권에서 세계를 완전히 편가르게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 어설프게 양다리 걸치면서 미국 말 잘 안 듣고 간을 보던 유럽 내 중립국들 중에서 본보기로 스위스 메타작 해버린 거고요. 말 안 들으면 니들 뭐 달러 국채금리로 한순간에 나락으로 보낼 수 정신 바짝 차리게 되죠. 그 이후로 미국에 반항하면 경제 금융 공격을 통해서,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모두 달러와 미국 국채에 연동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금의 자본시장 체제에서는. 이게 싫어서 지금 브릭스가 생긴 겁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언제든 미국이 맘만 먹으면 그렇게 본보기로 뭉개버릴 수 있다라는 신뢰를 남겼죠. CS를 통해서. 이때부터 유럽의 모든 능동적이고 수동적이었던 중립국들은 모두 다 줄서기 하면서 사라졌고요. 예. 현재는 금년 넘어오면서 스웨덴까지도 모두 나토에 가입이 돼버렸죠. 예. 그래서 그리고 사실 중동 세력의 오일머니도 이때부터 견제에 들어간 셈이고요. 이렇게 된 거였죠. 예. 그리고 그간의 고금리와 QT 때문에 미국 장기채가 굉장히 부실해지면서 미리부터 이 계획이 어제 오늘 계획이 기축통화 패권전 계획이 아닌 거는 제가 여러 번 예전에 오래된 영상이나 블로그 글들을 통해서 죽음의 섬 데스 아일랜드 거기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출연시키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10년 전, 10몇 년 전부터 계획된 거다. 그래서 미리부터 이번에는 미국의 아주 큰 10대 은행들, 대형 은행들은 앞으로 이렇게 갑자기 금리 올리고 장기채의 금리가 막 올라가고 해도 아무 문제 없도록 재정 건전성은 이 정도면 됐지 얼마나 더 훈련시키려고 그래요. 아주 뭐 그냥 뭐 시간과 공간의 방해인가 중력의 방해인가 거기서 아주 손오공 훈련시키듯이 이걸로 모자라. 대손 충당금 더 싸. 예전 2008년 금융위기보다 몇 배나 더 혹독한 어떤 경제 위기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시뮬레이션 돌려서 니들이 이거를 성공해야 돼. 막 계속 그렇게 훈련시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10대 대형 은행들의 재정 건전성은 작년에 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지든 뭐 CS가 터지든 문제가 없이 버틴 겁니다. 자기들은 이미 준비 다 해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팬데믹 이후로 저금리로 흔해져 버린 이지머니로 졸부가 되어버린 캘리포니아,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 그쪽 중소 지역 은행들이 어쩔 수 없이 얘는 문제가 되었죠. 하지만 이제 그것들이 모두 연쇄적으로 막 그 중소 은행계가 다 무너지면
지금 미국은 중국을, 특히 중국을 고금리와 채권금리로 압박해야 하는 그 작년 2023년이 가장 큰 목표가 그건데, 그렇게 하려고 중국을 죽이려고 고금리랑 QT를 유지하다가 미국 중소은행계들이 다 무너져 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중소은행들을 미국에서 민주당, 공화당을 떠나서 초당적으로 빠르게 살려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걸 미리부터 펼쳐놓기 위해서는 일부러 몇 개를 골라 터뜨린 거죠. 그래야 비상 상황에서 금방 지원이 되니까 큰일 났네 하고, 그러지 않고 앞으로 곧 터질 것 같으니까 살려주십시오 의원님들 하면은 해가 가도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머리 잘 쓴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때 검은 목요일이라고 했었죠. 언론에서. 실리콘밸리 터지면서 검은 목요일 터졌다. 미국의 경제위기 온다. 이 당시 우리나라 전문가 유튜버 다 나와서 2008년 금융위기 다시 왔다 막 난리 쳤었던 때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영상을 해서 속지 말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라고 영상을 만들었죠. 하지만 뭐 아무도 집중 안 해줬고요. 네, 뭐 그렇네요. 추억이네요. 이게 아마 그때 제 영상 중에서 처음으로 1,000회인가 넘었을 겁니다. 조회수가. 쉽게 얘기한다고 풀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였나?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 어쨌든 이로써 미국은 그로부터 미국의 연방기금공사 FDIC인가? 그 다음에 연준, 재무부, 그리고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들까지 모두 한 방에 모여서 긴급 안정 펀드를 만들어서 중소은행들한테 다 돈 대주고 살려주자. 그러면서 별다른 까다로운 대출 조건도 없이 니들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와서 돈을 아주 저금리로 빌려가서 당장의 유동성을 해결해라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때 부작용도 많이 따랐었죠. 사실 지들은 문제도 없는데 싸게 빌려준다고 하니까 우리도 힘들어요 하고 가서 막 눈먼 돈 가져와가지고 이걸로 막 더 대출 많이 해주고 돈 벌라고 그런 은행들도 있었고요. 실제로. 그리고 이것 때문에 뭐 시중에 QT가 아니라 다시 돈이 늘어나는 QE다. 실제적인 양적 완화다. 그런 얘기가 또 어디서 나와가지고 제 블로그에도 계속 뭐 아주 고명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 뭐 2번, 3번 막 여러분이 질문을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번 대답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어쩌습니까? 지금 1년 지나니까. 그로부터 1년 가까이 지금 지났죠? 3월이고 1월이니까 10달 지났네요. 이 BTFP 프로그램은 지금 1년 동안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시장에 QE가 됐나요? 아니죠. 특정 지역의 핀셋으로 그 은행들만 이렇게 특정하게 주는 거고 이것이 그 은행들이 자기들 고충 해결하는 거지 시중에 다시 그거를 M2의 통화 형태로 공급을 해서 뭐 막 늘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QE의 효과는 안 난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당시 아닌데 너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셨겠지만 지금 10달 지나니까 어때요? 10달 동안 QE가 됐나요? 연준의 대차대조표 자산 이런 거 보면 확 줄어들었죠? 아무 효과가 없었고 QT가 맞다는 겁니다. 예.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죠. 어쨌든 이거는 우리나라 치안펀드하고 비슷하죠. 레고사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분기별로 계속 나라에서 막 급하게 예산 빼다 돈 모아가지고 쓰러지려는 부동산 업체들을 살려주는 거하고 똑같죠. 미국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미국은 이 프로그램을 그때 한 분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1년 동안 계속 유지시키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 기한이 금년도 3월 11일에 끝납니다. 3월. 뭔가 이제 느낌이 딱 오시죠? 연준이 어제 나와서 3월부터 QT 축소 논의하겠다. 그리고 옐런이 나와서 2분기에 확 국채 발행 줄이는데 4월, 5월에 긴급 국채 바이백 환매 프로그램 딱 해서 뭐 경제 채권 시장의 유동성 위기가 왔을 때 받쳐주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데 미리부터 그런 얘기 흘리는 거. 이제 감이 오시죠? 네. 이제 3월 11일이 돼가지고요. 이 프로그램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래서 당시에 이 프로그램, BTFP를 지금 무슨 너무 그 방만한 경영을 해서 건전하게 구조 조정이 돼야 될 은행들을 뭐 이렇게 살려주냐, 막 화가 난다 해서 미국에서도 말이 많았죠. 그래서 이거를
뱅크텀 뭐 저기 펀딩 프로그램이 아니라 by the fucking print 뭐 이런 식으로 비속어처럼 만들어서 욕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렇게 1년 동안 돈을 열심히 대줬으니까 정신 차리고 똑 부러진 중소은행들은 이제 1년 동안 그 돈을 이용해서 부실자산 청산할 건 청산하고 건전한 경영 상태를 만들어 놓은 놈도 있을 것이고요. 살려주면 제대로 노력한 놈도 있을 것이고, 애초부터 그럴 머리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럴 아무리 살려준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방만한 경영을 해왔던 은행놈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저기 뭐 지역에 뭐 맨날 뉴스에 나오는 이상한 새마을금고 같은 애들 있죠? 정신 못 차리는 애들. 그것처럼 미국도 그런 애들은 역시나 금년 3월이 지나도 여전히 문제가 있겠죠. 대충 예상해보면 그러겠죠. 특히 그동안은 어찌어찌 BTFP 덕에 연명을 해왔지만 지금 계속되는 고금리와 QT가 작년 3월 이후로 또 1년 동안 지속이 됐잖아요.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1년 동안 또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상황이 나아진 게 없으니까. 즉 회생 가능성은 지금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년 상반기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채권이 다시 고금리로 바꿔야 되는 채권들이 만기가 돌아온다. 그리고 지금 많은 회사들이 힘들어하면서 파산하고 있고 상업용 부동산도 힘들다. 부실 채권들이 지금 많은 만기가 돌아오고 있다. 또 다른 파도가 오고 있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미국 당국들이 협심해갖고 열심히 돈 엄청나게 풀어서 도와줬던 중소 지역은행들이 그동안 그 돈으로 열심히 자기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금년 봄부터 2차 파도가 또 몰려올 거라 이겁니다. 그럼 잘 준비한 놈은 살아남고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돼질 놈들은 나오겠죠. 판가름 나겠죠. 이제 또 이러한 위험은 제가 사실 몇 달 전부터 여러 차례 언급해왔습니다. 제가 항상 틈만 나면 실물경제의 다이버전스, 들려오는 세 개의 곡소리가 있다. 기업과 회사의 연체율, 상업량 부동산의 연체율, 그리고 지역은행들 해결 안 됐다. 여전한 곡소리가 나온다. 네. 어제 이런 지표가 나왔습니다. 뉴스들 보신 분 있겠지만 시카고 연은의 제조업 지수가 또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50 이하면 위축인데 경제가 이제 바닥 찍고 살아남다면서요. 그런데 더 떨어져. 46 수준으로 떨어졌어. 지난번 영상에도 소개시켜드렸지만 이미 지지난주에 댈러스 연방은행 27.4로 엄청 떨어지고 엊그저께 뉴욕 연방은행 43.5로 제조업 지수. 근데 오늘도 제조업 시카고가 46. 이거 이제 세 번 연속 각 지역 은행들의 그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굉장히 푹푹 무슨 막 경기 침체가 갑자기 닥친 것처럼 나오면 이거 3연속으로 나오면 이거 좀 통계가 잘못됐네. 이제 그렇게 말하기 힘들죠? 어떻게 된 걸까요? 미국 재무부가 지금까지 발표하는 경제지표는 엄청나게 다 반등되고 지금 다 반등이 바닥 찍지도 않고 땅에 발 딛지도 않고 다시 날아오르는 노랜딩이라고 더할 수 없이 뜨겁고 활기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게 한쪽에서는 지금 이 제조업 지수 본 것처럼 기업과 회사들이 우리 이제 더 이상 못 버텨 하는 것처럼 곡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 외에도 어제 민간 ADP 비농업 고용 수치 어제 이것도 나왔더라고요. 또 고용 비용 지수 ECI도 나왔고 물론 뭐 민간 비농업 고용 수치 이거 믿을 게 못 된다 말들 하지만 요새는 노동부에서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것도 제가 볼 땐 똑같은 둘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둘 다 엉망인데 어쨌든 어제 나온 민간 수치 고용 비용 지수 봐도요. 재무부는 맨날 고용 튼튼하다 뜨겁다 하는데 어제 나온 거는 고용이 굉장히 빠르게 식어가고 있고 임금 상승률도 굉장히 크게 둔화되는 반대의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예. 엇갈린다 이거죠 신호들이. 그리고 이러한 실상들은 절대 우리가 이 투자하는 자본시장에서는 고객들 꼬시기 위해서 일부러 감추는 거죠. 그러면서 이 월가 애널리스트를 지들끼리만 돌려듣는 단톡방에서 네이버 밴드에서 지들끼리만 하는 진짜 생생한 현장의 리얼 정보들일 겁니다. 사실은. 쭉 우리가 지금까지 제 채널에서 보셨지만 실리콘밸리 사태 터지기 전에 이미 월가놈들은 알고 있었고 미리 다 헤쳐먹었다. 공매도로. 이거 지금 법정까지 갔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드러나서. 그렇죠? 골드만삭스가 헤쳐먹었다는 것도 알아갖고 그 지역
의원님들이, 캘리포니아 지역 의원님들이 항의서 이거 들고 고발장 들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미리 알고 있었고 미리 다 이거 헤쳐먹으려고 우리 터뜨린 거 아니에요? 하고서 법정에 넣었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말이 없네요. 다 예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기사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터지기 전에 이미 일주일 전부터 월간엄들 이스라엘 펀드에 대해서 공매도 엄청나게 비정상적으로 쌓아놨다. 전쟁 일부러 유도해서 터뜨릴 거 다 알고. 그렇죠? 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최근 2, 3년만 봐도. 그렇죠? 예. 시장에선 지금 중요한 건 우리한테 말은 안 하지만 아는 놈들은 지금 상반기 위험을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연준도 그걸 알기에 이 3월 11일에 BTFP 프로그램이 딱 끝나는 시점에 맞춰갖고 미리부터 어제 나와서 갑자기 파월이 그때부터 QT를 논의해보겠다. 밑밥을 푸른 이유가 이거고요. 그때를 바라보고 지금 시장 기관들은 이미 이런 걸 다 아니까 미리부터 그때 이제 3월 다가오면 패닉이 되어가지고 어디서 안 좋은 소식, 야 지역은행이 뭐 문제가 있대. 그런 얘기 터지면 야야야 그럼 그렇지 2부 실리콘밸리 2부 시즌2 시작됐다 하면서 나는 미리부터 돈을 빼겠어. 아무 문제도 없는데도 자기만 살겠다고. 그런 공포가 쫙 번져버리면 실제 큰일은 안 일어나도 사람들이 설레발치고 뱅크런이 일어나서 또 한 번 뭔가 충격이 오겠죠. 그래서 미리 연준이 어제 나와서 3월부터 QT 하겠다. 요새 옐런이 나와갖고 요렇게 국채 우리가 조절하겠다 하는 겁니다. 물론 말로만 해도 됩니다. 실제 안 하고. 그죠? 이렇게 말로만 해도 그 효과는 나니까요. 그리고 일단은 말로만 푸는 이유도 그거죠. 왜냐하면 이 말로 진정되길 원하는 겁니다. 실제 자기들이 그 일을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고금리와 달러 강세를 가져가고 높은 국채 금리를 항상 떨어지더라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이어가서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항상 7.0 위로 포치 수준으로 한 되도록이면 한 7.3 수준으로 이왕이면 높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돼서 계속 중국의 위기가 계속 진행돼서 연쇄 부도가 나길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직접적으로 금리 인하 내리고 직접적으로 QT 하는 거는 정말로 미국의 뭔 경기 침체가 닥쳐왔을 때고 그 전에 괜히 사람들을 설레발로 미리부터 금융계가 흔들리는 걸 방지하려고 이렇게 파월과 옐런이 노력한다. 아시겠죠? 실제 연준이 그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미리부터 그냥 앞서서 금리 내리고 다들 원하는 대로 3월부터 금리 인하하고 QT 중단하고 하면요. 시장은 좋아하겠지만 이거는 다시 유동성이 풀리면서 인플레 금방 재점화됩니다. 그리고 중국도 확 살아나고요. 그건 막아야겠죠. 그렇게 인플레 재점화되면은 바이든 지지율은 트럼프하고 맞서기도 전에 바닥을 찍겠죠. 또 그건 또 막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재무부의 협조로 미국 국채 금리는 이미 며칠 전부터 아주 급하게 내려가고 있죠. 한번 볼까요? 네. 지금 1월달, 1월 초부터 슬슬 올려가지고 다시 뜨게 만들어가지고 1월 말에 있던 헝다 결국은 또 청산시키고요. 청산 되자마자 그날 밤에 옐런이 월요일부터 나와서 월, 화, 수 3일 동안 여러가지 얘기하고 파월까지 얘기하면서 금리를 뚝뚝 떨어뜨린 겁니다. 너무 급하게 자기들을 뭔가 막으려고 또 그러죠. 보이시죠? 어제 그래서 4.0 아래로 이만한 장대 음봉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예. 지금 시장은 어제 파월이 생각보다 매파였다. 무서웠다. 그래서 우린 떨어졌다고 변명합니다. 즉 파월이 3월부터 금리 인하 안 해줬다.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떨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걸 특파원들이 그대로 월가 얘기를 받아 적고요. 그걸 국내 뉴스에서 그대로 해석해서 보도하고요. 그걸 또 국내 전문가님들과 유튜버들이 나와서 그대로 이제 확산시키겠죠. 그러나 이 얘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똑똑하고 예리하신 당신은 여기서 하나의 모순점, 그건 좀 말이 안 되는데 하는 걸 이미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라고 하면 또 잔말 말고 빨리 얘기해라. 머리 쓰기 싫다 하시겠죠? 예. 얘기할게요. 그건 바로 파월이 3월부터 금리 인하 안 해줘서 실망했다 말은 하는데 어제 단기물의 대표인 2년물 금리는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네, 이게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어제 파월이 등장해서 그런 말이 있었는데 1월 31일 이거 보이시죠?
반대로 뚝 떨어졌죠. 2년물 금리가 아주 폭락을 했습니다. 10년물 등의 장기채 금리가 아까 본 것처럼 떨어진 거는 물론 옐런이 계속해서 장기채 금리 안정되라고 월요일부터 3일 동안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니까 당연히 내려갔죠. 드디어 4% 아래로까지 떨어졌네요. 하지만 어제 파월이 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3월달에 금리 인하 안 해준대 라고 해버렸으니까 단기 금리를 예상해서 쫓아가는 이 2년물 같은 경우에는 파월이 금리 인하 안 해준대, 금리 인하 늦춰진대 하는 매파적 언사가 생기니까 다시 금리가 올라서 오히려 반대로 2년물 금리는 올랐어야 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경제 좀 안다는 분들 생각하면 반대로 엄청나게 근데 이것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좀 이상하죠. 설명이 파월 때문에 시장이 떨어졌다 이만큼 뭐 나스닥이 2점 몇 프로 떨어졌다. 정말 지들 말이 맞다면 왜 지금 2년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시장이 떨어졌는데 2년물은 반대로 크게 떨어졌냐 이거예요.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어제 나온 뭐 지표들이 안 좋았다 뭐 얘기들 하는데 이것도 제가 써놨습니다. 말이 좀 안 됩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지금 파월하고 옐런이 나서서 이렇게 시장을 안심시키는데도 어제 시장은 그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생각하면 사실 위로 빵 떴어야 되는데 반대로 떨어졌다면 시장은 뭔가를 불안해하는 거죠. 그게 뭘까요? 실제로 이날 공교롭게도 어제 작년에 그 문제가 됐던 세계 은행 중에 하나인 시그니처 은행을 인수했던 게 뉴욕 커뮤니티 은행이라는 지방 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욕 커뮤니티 은행이 어제 실적이 아주 안 좋게 나왔다고 하네요. 왜 이렇게 안 좋냐? 역시나 손실의 주 내용은 지금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될 상업용 부동산 관련 대출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부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앞으로 부실 채권 위험이 얼마나 커질지 딱 보고는 어찌나 그게 두려웠는지 그걸 대비한 비상금, 대손 충당금을 지난 3분기에 비해서 4분기에는 무려 2배, 3배도 아니고 9배나 많은 금액을 정책적으로 쌓아놨다고 발표를 했어요. 뭘 느끼십니까? 바야흐로 금년 상반기, 1분기, 2분기에 닥쳐올 부동산 리츠 시장이나 회사채 시장들의 닥쳐올 큰 부실 채권 문제가 얘네들이 충당금을 9배나 쌓아놓을 정도로 거대한 파도가 올 수도 있구나. 그 회색 코뿔소에 대한 경계감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옐런도 엊그저께 1분기 국채 발행도 줄였지만 2분기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4분의 1 수준까지 줄이겠다고 말도 안 되는 선심을 미리 쓴 거고 그게 실제 그때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선심 쓴 거죠. 그리고 이제 파월도 어제 나와가지고 BTFP 딱 끝나는 3월 달에 딱 거기에 맞춰서 시장에서 패닉이 일어날까봐 QT 축소에 대한 본격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사실 선물도 하나 준 거고요. 즉 지금 시장 물밑에서 파악하고 있는 실물경제 위험에 대한 공포와 패닉을 미리부터 얼르고 달래고 하는 겁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이게 뭐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이미 이런 사정 다 알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은 다 눈치채죠. 지들끼리만 통하는 말이에요. 확실히 미국 연준과 재무부도 우리가 지금 속으로 투자자들한테 말 안 하지만 요거 조금 금년에 위험할 수도 있는데 하는 거 얘네도 보고 미리부터 우리 안심시키려고 선심 쓰는구나. 지들은 다 알아요. 어쨌든 뉴욕 커뮤니티 은행이 어제 좀 우리가 이런 상업용 부동산 채권 때문에 부실한 문제가 있긴 한데 대손 충당금을 9배나 쌓아뒀다. 우린 그러니까 문제없다고 변명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 제가 잘못 본 게 아닌가 했어요. 기사 보니까 어제 하루 만에 뉴욕 커뮤니티 은행이 반타작이 46%가 폭락했습니다. 반타작. 이거 망했다는 거죠? 거기가 망했을 때나 이렇게 하루에 이만큼 터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미 그쪽 월가놈들은 이전부터 지역 중소은행의 위기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투자자들한테는 쉬쉬하면서 숨겨왔지만 작년처럼 이미 자기들은 충분히 알고 경계하고 있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지금 뉴욕 커뮤니티 은행이 나와서 좀 우리 열이 좀 오르고 몸이 으실으실 좀 떨리고 몸살 기운 근데 지금 약 병원 가가지고 약 받아와가지고 지금 먹었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하는데도 다들 허겁지겁 손 털어버린 거죠. 46% 내려버린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년에 우리 그 퍼스트 리퍼블릭 떨어졌을 때, 야, 그 어떻게든 미국이 파월이 옐런이 살려주게 돼 있었죠. 은행은 하고 핫다 들어가셨죠. 흔한 말로 핫다. 우리나라 수학개미들 떨어질 때마다 물타기 하고. 이번에도 그때처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이런 거 모릅니다. 판단은 각자 알아서. 퍼스트 리퍼블릭은 결국 상장 폐지됐죠. JP 모건한테 넘어가고. 그뿐만이 아니라 어제 이렇게 뉴욕 커뮤니티 은행이 엄청난 폭락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모든 그런 지역 은행들을 다 모아놓은 지수, KBW 지역은행 지수라는 게 있죠. 이거 전체가 5% 이상 폭락해 버렸습니다. 전체 지수가 한 종목이 아니라 이것들을 모아놓은 전체 지수가 5% 이상 폭락하는 건 굉장히 큰 폭락입니다. 다른 은행들까지 괜히 문제 없는데 거기서 다 돈을 빼버렸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이날 사실 옐런의 국채 발행 축소 발표 때문에 이미 10년물 금리는 굉장히 떨어지면서 안정되고 있었고요. 또 구체적인 1분기 국채 발행 계획이 나왔는데 그것도 단기물, 중기물 위주로 발행량 늘린다. 장기물 안 늘린다 해서 장기채 금리는 계속 안정되고 있었어요. 10년물 장기채 금리가 이렇게 안정이 되면 부실채권 들고 있는 중소 지역 은행들한테도 사실 좋은 일이죠. 또한 파월은 3월에 맞춰가지고 QT 축소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다 은행들 큰 문제 없이 자기들이 도와주겠다라는 신호를 다 보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KBW 지역은행 지수가 5% 이상 폭락한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파월 옐런이 받쳐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불안하다 이거죠. 한마디로. 이것은 바로 작년처럼 투자자들하고 개미들한테는 숨기지만 월가 꾼들끼리는 지들끼리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상 재무부와 연준이 나서서 또 작년처럼 실리콘밸리처럼 살려주려고 하더라도 이미 중소지역은행 부실 문제는 심각하게 1년 동안 더 골마있는 놈들이 있다. 자기들이 파악하기에는 그 얘기입니다. 비유하자면 이거죠. 어떻게든 당국이 이번에도 또 살려줄 수는 있겠지. 특히 금년에 대선이 있으니까 아마 살릴 거야. 거의 뭐 틀림없이 살릴 거야. 하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 미리 일단 손 털고 나갈란다. 그만큼 이쪽 은행들 내가 쭉 들어보니까 아주 어찌해 볼 수 없는 답이 없는 막장들도 꽤 몇 놈 있더라고. 그리고 그놈들이 지난 1년간은 BTFP 자금 수혈 덕분에 산소호흡기 달고 버텨왔지만 이제 금년에 아무리 이렇게 당국이 선제적으로 뭐 연준이 금리 인하 해주네, QT 축소 시작해주네,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금리나 QT가 하루아침에 뭐 5%짜리가 뭐 1%로 떨어집니까? QT를 하루아침에 다 되돌려 버립니까? 점진적으로 몇 달 동안 1년 동안 시간을 두고 해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와중에 틀림없이 못 버티고 떨어져 나갈 놈들, 부실한 놈들 많다. 그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뉴욕 커뮤니티 은행이 어쩌고 저쩌고 소식 나오자마자 먼저 손 털겠다. 가만 보니까 파월이 나와서 먼저 3월부터 QT가 어쩌고 저쩌고 들고 나온 것도 보니까 은근히 미국 연준도 재무부도 지들도 그때를 잔뜩 경계하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진짜 뭔 일 없을 거다 자신하면 이런 일 벌릴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때 가서 당국에 막아주려고 해도 어디선가 뜻하지 않은 놈들이 터지면서 뜻하지 않은 반향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것이 또 작년처럼 SNS에서 막 서로 막 손가락질 막 탁탁탁탁 막 소문 퍼지면서, 그러면 또 그걸 노려가지고 학습 효과를 가지고 한탕 하고 싶은 투기 세력들이 막 들러붙으면서 막 가짜 정보 퍼지고 뭐 혼란의 극치가 일어나겠죠.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난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일단 손 털고 그때 돼서 확실히 어느 놈이 살 건지 대충 윤곽 보이고 나면 그때 가서 얘네는 살겠네 하면 그때 가서 안전하게 다시 들어오겠다. 작년 같은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먼저 그렇게 움직이려는 모습들이 어제 하루 얼핏 나타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요즘 한 3, 4일 동안 연속으로 지금 영상들 많이 내놨는데요. 쭉 흘러가는 그 하나의 흐름은 이겁니다. 시장은 지금 빅테크 어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틀림없이 좋은 실적들을 내놓고 있지만 향후 가이던스의 전망 수준이, 그리고 그 실적들의 디테일을 뜯어보았을 때
일단은 지금 이 머리끝까지 차오른 아주 비싸진 주가들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회의감이 지금 살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 AI에 대한 포모, 나만 뒤처질 수 없지 않은 사람들, 내 돈 가져가시오 하는 그런 이런 포모가 과연 이런 불안감을 며칠 동안 이렇게 흔들려지만 금방 또 씻어내고 열광하게 될지, 아니면 앞으로 이어질 다른 빅테크들의 실적도 역시 똥치를 하면서 분위기를 더 험악하게 만들어갈지가 일단 시장은 관건이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3월 FOMC 끝나고 나서 다른 변수가 하나 더 생겼다는 겁니다. 3월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실망하고 어쩌고 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핑계일 뿐이고요. 이미 파월 기자회견 전부터 대부분 3월의 금리 인하는 너무 빠른 기대다, 섣부른 기대다, 절대 그러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이 이미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시장에 함부로 말을 꺼내지 않으면서 지들끼리만 알고 지들끼리만 주시하는 위험성이 있다. 그건 뭐냐? 다시 한번 상반기에 미국 신용시장에 닥칠 경색의 위기와 혹은 갑작스럽게 닥칠 경기 침체, 이거 은근히 지금 시장 신경 쓰고 있다는 겁니다. 기관들은. 물론 절대 이런 일들은 입 밖에 내지 않을 겁니다. 얘네들이. 오히려 앞으로도 계속해서 AI와 빅테크에 대한 목표 주가를 계속 높이면서 돈 더 들어와라 더 들어와고 선동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모든 사실을 객관적으로 고백하면 시장에서는 패닉셀이 당장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자금이 빠지면 자신들 수입도 줄어드니까요. 하지만 월가의 장사꾼들은 이미 지금 어제와 그제 갑자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핑계 대면서 쭉쭉 빼면서 포지션들을 그때그때마다 착실히 정리해 나가는 것처럼 언제든지 이제 앞으로 위험이 코앞에서 현실로 닥쳐온다라는 기색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때는 투자자들한테 아무런 설명 없이 지들부터 재빠르게 발을 뺄 겁니다. 마치 엊그저께 빅테크들 핑계대면서 일시에 하루에 빠졌던 것처럼, 그리고 어제는 지역은행 주가가 일시에 빠졌던 것처럼요. 그때마다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들은 이게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할 일인가 의아해할 것이고, 하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월가가 진실은 얘기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랬습니다 하고 기사 내놓으면 아 그랬었나 하고 또 그냥 넘어가는 거고, 항상 이런 식의 반복이죠. 오늘 또 얘기 굉장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편한 저녁 보내십시오. 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